저렇게 심각한 애들한테는 매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저런 애들은 어렸을 때 좀 맞고 커야 나중에 커서 안 삐뚤어진다.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김희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책의 제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한동안 아이들 양육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이요. 저처럼 육아를 하지 않거나 육아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옛날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과 함께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육아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재밌어서 몇 번인가 본 적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인기니까 회차 방영이 될 때마다 기사화가 되는데, 그런 기사들 그리고 짧은 클립들에 이제 댓글이 달릴 거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는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심각한 애들한테는 매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저런 애들은 어렸을 때 좀 맞고 커야 나중에 커서 안 삐뚤어진다. 나도 어렸을 때 다 맞고 컸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었어요. 진짜 두드려 패고 싶다. 나였으면 한 대 쳤다. 이런 진짜 저질스러운 댓글들 빼고서라도 진심으로 매를 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영상의 문을 연 이유는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가족에 관련된 책, 특히 아동학대와 폭력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제목 소개하고 나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김희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원래 2017년에 나왔던 책인데 올해 개정 증보판으로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개정 증보판입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이 제목이나 책의 큰 흐름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체벌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이를 학대한다? 이게 완전히 천벌받아 마땅할 짓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죠. 온 사회가 동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합의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체벌은 학대가 아니다. 아이가 자존감이나 정서의 상처를 안 받으면 학대가 아니다.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학대가 아니다. 체벌하는 보호자가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학대가 아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놀랍게도요, 2020년에 조선일보가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방금 드린 질문에 각각 20에서 35%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즉, 어떤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는 체벌을 해도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에서 35% 정도였다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약간만 질문을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질문에 있던 아이라는 이름을 연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연인과 합의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때리면 폭력이 아니다. 연인이 자존감이나 정서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폭력이 아니다. 연인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폭력이 아니다. 체벌하는 가해자가 감정 조절을 하고 있다면 폭력이 아니다. 어떤가요? 말도 안 되죠? 이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잖아요. 그냥 폭력의 가해자가 하는 변명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처럼 이 질문을 아이로 바꿔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대답하거나 약간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대입해보니까 좀 놀랍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다 맞고 컸어. 나 크면서 엄마 아빠나 혹은 선생님한테 일 안 맞고 컸으면 나 진짜 지금쯤 사람 구실 못했을걸?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창시절에 회초리나 채찍으로 맞았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체벌이 끼치는 악영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길 어떠한 종류의 체벌도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만 하고요. 어른들이 철저히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그 자체로 소유하고 조종하고
내가 뭔가 손을 대야 할 미숙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큰 폭력과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떤 경우까지 치닫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 역시 자살하는 거. 그런 엄청난 살해 사건의 피해자를 키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끊임없이 저출생을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맨날 난리잖아요. 막 이거 사람이 없다, 이제 미래 세대가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동시에 한 주에 5명꼴의 아이가 버려지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육원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가 1명 사망했죠. 게다가 이주아동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강제 출국을 시키거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기도 하고요.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 역시 입시 스트레스와 각종 학교 폭력으로 많은 수가 자살을 선택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아이들이 부족해서 지금 나라가 막 존폐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난리라고 하는데 정작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앞뒤 안 맞는 결과가 왜 자꾸 일어나느냐. 이 김희경 작가님이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문체부, 여가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그 현상과 원인을 밝혀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악화된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따르면요, 이 사회는 공공의 역할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죠. 즉, 가족이라면 응당 혈연이거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하고 특히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상태, 이것만을 정상가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 문화, 사회적인 제도들도 그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혼모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자꾸만 보호와 안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관련된 문장 조금 읽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가족 안팎에서 아이들을 둘러싼 폭력과 차별의 배후에 따리를 틀고 있는 정상가족주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2가지 질문을 품게 됐다. 첫 번째, 왜 우리 사회의 가족은 개별성을 존중하지 못할까? 아이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 과도한 통제와 체벌, 학대, 과보호 등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잦다. 두 번째는 왜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치는 배타적인 태도와 차별, 편견은 왜 약화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 내에 있는 아이들은 엄청난 빈부격차와 교육격차, 입시 스트레스와 부모의 기대, 과보호 이런 것 때문에 골마가고 있고요. 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에서 소외되면서 차별받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죠. 이렇게 그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흔하게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는 특히 사회적 안전망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국가가 가족의 생활과 안전을 지원하는 이 공공의 역할을 오로지 사적으로 가족에게 다 떠밀어 버린 거죠. 즉, 가족을 보호할 의무를요, 가족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냅둬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내 아이가 아무리 입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도 이게 우리 부모의 교육관이다. 내 아이니까 내 아이 교육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 아이를 체벌로 훈육하는 것도 내 아이 교육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남의 아이, 특히 정상가족 바깥의 아이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방치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이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할 테고요. 내 가족, 내 집단만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미셸 푸코는 가족 자체가 공과 사의 혼혈아이며 공과 사의 경계는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 라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스웨덴이 공을 늘려 사를 보존한 경우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이 모자라 사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그 안에 모두가 불행해진 상태라고나 할까? 네,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살펴보면서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사회가 공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차별금지법과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시행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나라나 국가에 더 큰 권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래요.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폭행하는 가정을 만났을 때 그 해결법으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법으로 단죄를 할 일이죠. 아동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폭력에 대해서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 공동체의 관심 이런 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복잡 미묘해지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죠. 아동학대와 가족 내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 이상한 정상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육아를 할 계획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되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어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아이와 어른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리하게 생각을 벼러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양육권이라고 하면 아이에 대한 권리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양육권은 사실 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워낼 의무에 가까워요. 우리 역시 한 사회에서 어른으로 살면서 각자가 가지는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자의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한번 해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바람을 품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부기 여러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